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법이라는 유튜브 강연 녹취록입니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사명감에서 시작해서 종교, 의료, 심지어 카페 문화까지 이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텍스트예요. 우리가 쓰는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시를 하죠. 그렇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강연이 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뭔지 한번 차근차근 해부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 한국인은 특별한 사명을 타고났다는 주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 첫 부분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국민교육헌장이요. 네, 바로 그 첫 구절인데요. 이 강연에서는 이 문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든 핵심 코드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땐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인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교육 방식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하잖아요. 네네. 베이비붐 세대는 이건 모두면 정말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머리에 새겼다고 하고 X세대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어졌다고 하죠. 네. 여학생은 책상 위에 무릎 꿇리고 남학생은 복도에 무릎 꿇리고 지나가던 선생님이 머리를 툭 치면서 아직도 못 외웠냐? 했다는 디테일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보통은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방식을 비판하겠지만 이 강연은 그 방법이 아니라 목적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아, 목적이요? 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인류를 위해 일해야 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다. 이 사명감을 심어주려 했다는 그 의도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육의 형태가 옳았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그 교육이 심어주려 했던 정신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도 그건 진짜 삶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과정일 뿐이라고까지 말해요. 이건 거의 운명론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운명론적인 관점인 거죠. 한국인, 특히 그 시대에 교육받은 세대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고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워진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와. 이 대전제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문제 진단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모든 고통이 결국 이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다. 네,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대전제를 일단 받아들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간 곳이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연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네, 여기가 이 강연의 핵심적인 문제제기 부분입니다. 주장의 골자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나 절을 찾은 진짜 이유가 신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을 믿으러 간 게 아니라면요? 내 앞에 닥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즉, 그들은 신자가 데려간 게 아니라 인생의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는 해석입니다. 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길을 찾아라 했지 신앙을 하라 했더냐? 라고 질책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기존 종교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위안을 얻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강연의 논리는 그 위안 자체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함정일 수 있다고 봐요. 함정이요? 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대신에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게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교도소와 간수 비유죠. 네, 맞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아픈 상태,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찾아간 교회를 1차 교도소로 목사나 신부, 스님 같은 분들을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신랄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죄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살아서 스스로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논리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그 원리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믿음만 강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종교 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함께 인생 문제를 연구하는 선배 연구원 같은 역할이었어야 한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종교는 그 역할을 못했고 결국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더 깊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런 진단이네요. 맞습니다. 지식은 많이 쌓았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익인간 지도자로 커야 할 사람들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풀리지 않은 답답함은 결국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종교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응어리가 결국 병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여기서 환자와 병자라는 우리가 보통 섞어 쓰는 단어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 강연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먼저 환자는 아시겠지만 근심 환자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즉 마음이 답답하고 미치겠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 몸에 뚜렷한 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상태랑 비슷하네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병원에 가도 딱히 나오는 건 없는.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의 상태가 10년, 20년 계속되면서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그것이 실제로 위궤양이나 암 같은 물리적인 질병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병자를 쓰는 거죠. 아, 환자가 원인이고 병자는 결과다. 네,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가는데 이 강연은 현대 의료 시스템 역시 종교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병원은 병자는 고칠 수 있어도 환자는 고치지 못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의사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혈압을 낮추는 것, 즉 몸에 드러난 병의 증상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병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즉 그 사람의 마음속 답답함과 응어리, 환자로서의 상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건 의사들한테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의사의 역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 환자의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극히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들을 수리공에 비유하는 건 좀 과격하게 들리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강연은 의사의 역할을 현대의학의 프레임이 아니라 아까 말한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동양에서 의술은 인의의 영역이었고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는 도인으로 존중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아, 즉 본래 의사에게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거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수리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고장났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고장나지 않게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까지 바로잡아주는 스승의 역할을 기대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박사 학위가 원래는 그런 도인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증표와 같다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 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데 그치다 보니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선생님에서 기술 좋은 수리공으로 위상이 격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의의 천사로 불리던 간호사나 의사에 대한 존중도 점차 사라지게 됐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사회 분석으로 이어지죠. 정리를 해보자면 민족적 사명을 잊어버린 한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그걸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종교는 신앙의 틀에 가둬 길을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찾아간 병원은 몸의 증상만 치료할 뿐 근본적인 치유는 해주지 못했다. 듣고 보니 점점 더 막다른 길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 강의는 도대체 어디서 해법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네, 이제 모든 문제의 진단이 끝나고 드디어 해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강연자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법이요? 갑자기 법전을 공부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그런 사법적인 법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이에요. 자연의 이치 혹은 바르게 사는 방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상길이 남겨준 지식이나 서양에서 들여온 이론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열 수 없으니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 즉 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 위대한 법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무슨 깊은 산속의 도서관이라도 가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연은 가장 의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새로운 법을 연구하는 사회연구소가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카페라는 겁니다. 카페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 카페 말입니까?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네네. 한국에 유독 카페가 많은 이유가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라는 깊은 뜻이 있었다. 이런 주장인 셈이네요. 네, 이 강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과거 음악다방에서부터 지금의 카페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기능은 사람들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 즉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대화가 연구다. 네, 각자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문제의식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서로의 생각을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해법을 찾아내는 공간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 지나치는 스타벅스나 동네 카페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는 사회연구소라니? 굉장히 낭만적인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그 연구소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연구 방법론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당연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바로 겸손과 존중이라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존중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겸손은 보통 나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잖아요. 이 강연에서는 겸손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재정의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나 심지어 좀 터무니없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경청하는 훈련.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생각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군요. 그럼 존중은 뭔가요? 존중은 반대로 내가 말을 할 때의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에게 잘 전달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듣는 태도로서의 겸손과 말하는 태도로서의 존중. 이 두 가지만 갖춰주면 우리의 평범한 대화가 새로운 시대의 법을 찾는 위대한 공동연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거대한 문제의 해법이 아주 미시적인 개인의 소통 방식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나 사회 시스템 같은 거대한 담론에서 시작해서 결국 나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강연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해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대화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하나의 완결된 서사시 같았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웅장한 서막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와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네네. 마침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카페에서의 대화라는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행위에서 찾아내는 기상천외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였습니다. 네, 이 강연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진정한 치유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나누는 수많은 대화들은 어쩌면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치열한 연구 활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당신의 가장 가까운 연구 파트너와 함께 어떤 주제를 탐구해 보시겠습니까?